안녕하세요. 올로버 NFL 김민준. 유재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세 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이제 좀 정말 시즌이 끝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물씬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프로볼이 있기는 해요. 이번에 뭐 페이트 매닝과 일라이 매닝의 또 대결 구도로 또 재밌게 아주 꾸려질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정말 승부가 걸린 경기는 이제 딱 세 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디비전 라운드가 경기 내용적으로 다소 그렇게까지 뭐 재밌었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한 경기씩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규어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27대 20으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5년 연속 AFC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뭐 슈퍼볼 우승이 한 번이라는 것이 좀 이 칩스 쪽에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왕조라는 단어를 이제 슬슬 좀 붙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음, 사실 뭐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다소 좀 부침이 있었죠. 네, 일단은 타이르 킬이 빠졌다는 것이 이제 팬들이나 전문가들의 많은 좀 우려를 낳았고 사실 이 경기만 해도 마홈스에 또 부상 이슈가 생기면서 칩스가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 5년 연속 최소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계속 나가는 팀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 앤디 리드 감독이나 패트릭 마홈스, 뭐 트래비스 켈시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네. 이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경기 도중에 그것도 이제 전반전에 하이앵클 스프레인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칩스가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갔고 어 마홈스가 이제 이 발목 부상을 입은 이후에 곧바로 발목에 붕대를 감고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해 보니까 좀 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던 모양이에요. 트레이너가 안 된다고 말려서 인제 다음 드라이브부터는 체드 해니가 들어왔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인제 마홈스가 "자기는 나갈 거다."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길길이 뛰는 걸 보고 마홈스가 얼마나 대단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인제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이드라인 코트를 벗어 던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아, 참 '이 승부욕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은 전반전은 이제 백업 쿼터백이었던 체드 해니가 마법스 공백을 메웠는데 저는 이제 턴오버만 안 해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아주 긴 거리에 이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이날 승리에 어떻게 보면 마홈스만큼이나 꽤나 큰 공헌을 했던 체드 해니였습니다. 네. 이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98 야드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냈었던 체덴이었고 네 닐 다운으로 이제 전반을 마친 이후에 후반전에 마홈스가 들어오면서 인제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만 물론 이제 체데니를 마홈스와 비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마홈스가 빠져 있을 때 마홈스의 공백을 충분히 잘 메워줬고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김준 아나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 신호가 주 신호가 있고 예비 신호가 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적인 이슈로 주 신호가 끊겼을 때 방송을 원활하게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예비 신호를 하나 더 갖고 있는데 백업 쿼터백의 존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음.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주전 쿼터백이 빠진다는 걸 계산에 넣고 뭔가 플랜을 짜는 감독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백업 쿼터백이 얼마나 뭔가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이제 승패는 바뀔 수 있고 또 그거 하나로 사실 한 팀의 한 시즌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체데니가 아주 그런 준비들을 잘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제 7점 차로 게임이 끝이 났으니까 98 야드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가 없었다면 사실은 연장으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음, 흐름이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체데니가 정말 어 '필요한 역할을 좀 잘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후반에 마움스가 돌아왔습니다. 100%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인제 앤디 리드 감독과 그 에릭 비애니미 코치가 굉장히 좀 잘했던 부분은 원래 인제 마움스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이 기동력이잖아요. 음.
여러 가지 이제 아크로바틱한 그런 플레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의 기동력이 제한이 된 상황에서 빠르게 좀 플레이 콜링을 바꿔가면서 최대한 이제 마음속으로 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후반전에는 전형적인 포켓 패서의 느낌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패스 뿌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플레이 콜링 자체도 좀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은 이 마운 선수가 엑셀을 찍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아무런 부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칩스에게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뭐 스킬 플레이어진에서는 트래비스 켈시가 칩스의 넘버원 공격 옵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100야드 가까이 잡아줬고 또 터치다운을 2개나 기록을 하면서 또 승리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비도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4쿼터의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르제리스 니드의 펌블 유도 그리고 인제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제일런 왓슨 선수가 한 손으로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게임 실링에 성공을 했었던 이 캔자스 시티 칩스였고 사실은 그 두 번의 턴오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경기의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연장 이상으로 이제 넘어갔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상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마음스 쪽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 경기를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실은 칩스 쪽에 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칩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수비진의 뭐 좋은 플레이들로 이제 승부를 4쿼터 안에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규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저는 제규어스가 "진짜 잘 싸웠다. 정말 젖살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 인제 수비가 저는 2017 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7 년의 수비는 좀 어나더 레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좀 느껴졌다. 좀 올 시즌 총평을 좀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날 인제 마홈스의 패싱 야드가 195 야드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통산 최소 패싱 야드였다 그래요. 마홈스가 기록했던 경기도. 네. 물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중간에 부상으로 빠진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성적인 건 맞지만 적어도 이 경기가 뭐 '수비 때문에 진 경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음. 사실 지난주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 리뷰 때 잭슨빌이 이 경기를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어, 향후에 이런 강팀들과 얼마나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어떤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던 경기였다. 저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뭐 로렌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하게 인제 폼이 좀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인제 그 칩스 입장에서는 잘했던 것이 인제 턴오버 유도였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제규어스 입장에서는 역시나 그 턴오버들이 가장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나 이제 펌블 같은 경우에는 엔드존 바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드라이브 중에 하나만 터치다운으로 연결했어도 또 동점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턴오버가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잭슨빌 제규어스의 숙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빌이 이제 시즌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보면 지금 AFC 남부지구 상황이 잭슨빌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음. 텍산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뭐 콜츠도 지금 매년 쿼터백을 바꾸고 있지만 뭔가 이렇다 할뭐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타이탄스가 근 몇 년간 이 지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이었는데 AJ 브라운이 떠나고 라이언 테너힐은 좀 급격하게 좀 하향세에 좀 접어든 것 같고 데릭 헨리의 파괴력도 지금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서 타이탄스도 좀 이렇게 코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에 비해서 잭슨빌만이 지금 로렌스와 덕 피더슨 감독 체제에서
좀 올라가는 트렌드에 있지 않느냐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즌 또 팀 구성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부상 이슈들 분명히 이제 생기겠지만 액면가로 봤을 때는 잭슨빌이 당분간은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올해는 이제 일정 자체가 그 4위 팀의 일정이었으니까 좀 편한 일정이었다면 음,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캔자스시티 칩스 이런 팀들 만나야 되거든요. 아, 네.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지구 경쟁자들이 약팀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좀 지구에서는 전망이 괜찮은 팀이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그 농어촌지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 몇 년 동안 최악의 팀이었잖아요. 2년 연속 이제 1번 픽을 갖고 가기도 했었던 팀이 이렇게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면 이게 풋볼이라는 스포츠에서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프런트 오피스의 역할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반 마이어 감독이 좀 이 잭슨빌의 선전을 보고 가장 좀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인제 칩스의 승리 소식과 함께 인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좀 정리를 해 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8대 7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인제 그 자이언츠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인제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지난주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 차를 예상하긴 좀 쉽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번 시드 이글스가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선 정규리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이글스가 모두 이겼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좀 주전들을 빼고 했다 치더라도 이제 제대로 붙었던 양 팀의 1차전에서도 48대 22로 이글스가 크게 이겼었던 바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날은 그거보다도 더 큰 점수차로 이글스가 좀 압살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 시작 전에 그 해설위원들도 막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젤런츠가 지금 어깨 부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싱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이언츠로서도 뭐 크진 않겠지만 기회가 있지는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일부 음,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전망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필라델피아가 뭐 경기를 압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 팀의 러싱 공격이 얼마나 잘 통하고 그거를 잘 막았느냐. 여기서 좀 승패가 갈렸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이제 제일런 허츠도 있고, 그다음에 마일스 샌더스도 이번 시즌에 1200야드 이상 10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 이제 이글스를 상대하는 다른 팀들에게도 이 러싱 공격은 굉장히 좀 무서운 무기였는데, 이날은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제일런 허츠를 좀 아끼면서도 이 러싱 공격이 잘 통했다는 것이 좀 뭐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 샌더스가 90야드를 해줬고, 사실 이 케니스 게이넬이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좀 존재감이 이렇다하게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무려 112야드의 한 개 터치다운으로 굉장히 깜짝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오펜시브 라인 탄탄한 이 라인 뒤에서 이 러닝백들이 뭐 날뛰면서 이제 자이언츠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선사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른 선수들도 좀 잘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라인이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제 오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라인 모두 인제 상대를 좀 압도하는 데 성공했었던 이글스였고 사실 이렇게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건 오라인이 길을 잘 열어준 그런 덕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이제 세이큰 바클리가 그 자이언츠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다 할 성적을 또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억제하는 것도 사실은 인제 그 디펜시브 라인의 역할이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에서의 그 압도적인 힘 차이가 경기의 점수 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이언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즌 이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러싱 야드 허용 기준으로 리그 28위로 굉장히 부진했던 자이언츠였어요. 그래서 이날도
결국엔 상대에게 270야드 가까이 이제 러싱으로만 내주면서 좀 무너졌고, 사실 이렇게 러싱 디펜스가 안 되면 어떤 게 문제냐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패싱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 비해서 턴오버를 만들어낼 확률도 이제 객관적으로는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펌블을 결국엔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음. 인터셉션을 하는 이제 비율이 훨씬 많은 게 이 풋볼의 특성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상대가 러싱 공격이 강한 팀을 만난다면 일단은 무조건 앞서 나가면서 상대에게 러싱 공격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 이날 자이언츠는 이제 그거를 전혀 해내지를 못했고 이제 반면에 자이언츠의 러싱 오펜스를 보면 이제 세이컨 바클리가 9번의 캐리 61야드의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뭐 7야드 가까이 해줬으니까 효율성 자체가 나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이미 전반에 스코어가 0대 28까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클리에게 기회 자체를 주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음. 결국엔 자이언츠의 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 타임 오브 포제션 보면 이글스가 20분 12초를 가져갔는데 자이언츠는 1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음, 48초밖에 인제 포제션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인제 게임이 터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인제 그 시간 밸런스가 맞춰지긴 했어도 사실상 이제 경기가 결정지어지기 전에는 이글스가 압도적으로 공에 대한 포제션이 높았다. 뭐 요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데니얼 존스의 어깨를 뭐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이언츠였는데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선수는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뭐 135야드에 인터셉션만 하나를 허용했고 뭐 색도 뭐다 합쳐서 5개인가요? 뭐 이렇게 허용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음. 이날 경기에 이제 일라이가 경기를 또 그 직접 보러 왔는데 전임자 앞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 데니얼 존스였고 뭐 이렇게 시즌은 마감됐습니다만 사실 인제 올 시즌 시작 전의 전망을 생각을 하면 진짜 포스트 시즌에 온 것만으로도 '자이언츠로서는 대성공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음, 뭐 일라이가 보면서 플레이오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뭐 좀 농담처럼 들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츠 이번 시즌은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돼요. 뭐 음. 개인적으로는 지구 뭐 잘하면 3위, 그다음에 컨퍼런스 전체로 봤을 때는 뭐 10에서 15위 정도의 전력이 아닐까라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컨퍼런스 6위를 하면서 뭐 플레이오프에 올라왔고 또 업셋까지 한번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다볼 감독이 NFL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독직을 맡아서 수행을 했는데 이 좀 유별난 어떤 뉴욕 언론 그다음에 또 자이언츠라는 다소 좀 모래알 이미지가 있었던 팀을 맡으면서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팀입니다. 여러모로. 네. 그런 팀을 맡아서 1년 차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자이언츠에게는 굉장히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그 문제는 이제 세이컨 바클리가 FA가 되는데 이거 바클리와의 계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인제 바클리는 올 시즌에 "내가 좋은 폼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많은 돈을 받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자이언츠나 뭐 자이언츠가 아닌 다른 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선수에게 그 돈 준다?' 사실 이게 마음이 잘 안 내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2020년에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팬서스와 맺었던 4년 6,400만 달러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바클리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의 계약을 원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에 바클리가 향후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자이언츠가 아니더라도 어떤 팀이라도 이 정도의 지갑을 열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바클리가 몇 년 동안 부상으로 고생을 했었다는 점, 그리고 러닝백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선뜻 좀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제
건강한 바클리 그러니까 건클리면 걱정 안 하거든요. 워낙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선수니까 인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부상 이력이 워낙 화려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금액을 좀 안겨주는 건 부담이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은 사실은 인제 그 1 년의 어떤 뭐 FA 제수 같은 느낌? 음. 그게 바클리한테 윈이 될까요? 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더 큰 장기 계약을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음.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이게 올해 건강했고 내년에도 건강하면 '어?'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반 시즌 정도 반짝 건강한 걸로는 "내가 건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약간 쿠크다스가 포장이 잘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쿠크다스가 이렇게 아주 인제 안 부서지는 과자는 아니니까 음. 네 좀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쪼끔 더 본인이 건강함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무조건 "저 건강한데 믿어 주세요."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클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장기 계약을 원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뭐 부상 리스크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그러면 바클리가 없으면 내년에 이 정도 성적 거둘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자이언츠 구단도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음.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바클리만큼은 아니지만 데니얼 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자이언츠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삼국지에 나오는 게르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음. 저는 참 '게르이라는 단어가 이 데니얼 존스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데니얼 존스가 올 시즌에 성장한 모습 특히나 인제 직전 이렇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해 보면 '야 이거 데니얼 존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아 근데 데니얼 존스로 계속 끌고 간다?' 특히나 이제 루키 컨트랙트가 끝난 시점에서 이 선수에게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돈을 줘 가면서까지 데니얼 존스를 써야 된다?'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제 새로운 쿼터백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자이언츠가 정말 바클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건강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바클리 이 선수는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제가 시즌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상황이 좀 온 것 같아요. 음. 애매하게 잘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예 잘하거나 아예 네. 못하거나 하면 사실 좀 깔끔했는데 네. 어 정말 좀 애매하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츠 입장에서도 지금 리스크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쿼터백을 가는 선택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뭐 무조건 답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게 일단 드래프트 픽이 25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루키 쿼터백을 뭐 대단히 유망한 선수를 뽑기는 쉬운 순번은 아니에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추가적인 드래프트 픽을 상당 부분 희생을 해서 또 뽑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또 리스크고 음. FA 쿼터백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 그 제가 NFL.com에 이제 이번 시즌 예상 FA 탑 50 뭐 이렇게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어서 좀 이렇게 포지션별로 찾아보니까 쿼터백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라마 잭슨, 지노 스미스, 톰 브레디, 지미 가로폴로가 탑 50에 들어있는 쿼터백의 전부입니다. 저는 냈다 안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각각의 이유가 있죠. 뭐 이 선수들 지금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음. 일단 톰 브레디는 뭐 당연히 역사상 최고 선수지만 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가로폴로 계속해서 부상 이슈가 있고 라마 잭슨도 사실 그렇죠. 근데 또 라마 잭슨은 거기에 돈은 또 많이 줘야 되는 음. 선수고 근데 지노 스미스는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이언츠에서 이미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어, FA를 봐도 이게 답인데라는 생각이 바로는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트레이드 시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또 너무 변수가 많고 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은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자이언츠에 올 만한 요인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선수들이 지노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커리어가 완전 박살이 나 있다가 올 시즌에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본인이 주전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피트 캐롤 감독과 어떤 정말 환상적인 한 시즌을 음,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면 선수들은 변화를 가져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보통.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노 스미스는 저는 시애틀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톰 브레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정말 컨텐더 팀으로 가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가면 우승을 할 수 있는 팀, 음, 그만큼 갖춰진 팀에 가고 싶은데 자이언츠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브레이디도 자이언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미 가로폴로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로폴로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가로폴로가 이제 평균적인 폼이 데니얼 존스가 좋았을 때의 폼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로폴로가 데니얼 존스보다 나은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갭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음. 가로폴로 역시도 '내가 이 팀에 와서 본인이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좀 더 갖춰진 팀에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라마 잭슨은 인제 아 그냥 라마 잭슨은 서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구제하는 것이 베스트다. 예 요렇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 자이언츠 갈래? 너 자이언츠 입장에서 너 우리 팀 올래?"라고 얘기했을 때 쿼터백들 입장에서 솔깃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가로폴로 정도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부상 면에서는 사실 가로폴로가 훨씬 더 위험하고, 음. 나이로 봐도 데니얼 존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그나마 더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단한 업그레이드라고 보이지를 않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죠. 네. 그렇게 된다면,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네, 마땅한 매물도 없고 드래프트 픽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를 않으면서 1라운더지만 이번 시즌에 이제 FA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바클리만큼이나 이 데니얼 존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자이언츠의 이번 오프 시즌에 큰 화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자이언츠와 이글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 다음에 이제 벵갈스와 빌스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 27대 10으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벵갈스가 2년 연속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조 버로우가 다시 한번 자신의 엘리트 쿼터백임을 증명했던 경기였다. 뭐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사실 이날 이제 버팔로의 날씨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 눈도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가 잘 안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좋지 않은 그라운드 컨디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로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36번의 패스 시도에 23번 성공, 242 야드 인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던 조 버로우였고 특히나 이제 첫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이게 빌스에게 좀 패스를 강제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패싱 공격의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벵갈스가 그런 점들을 잘 이용했고 빌스에게 좀 압력을 넣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날 이제 조 믹슨 선수가 105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을 하나 기록을 하면서 또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 저는
이날 전반적으로 이제 팀에 좋은 역할을 해줬던 건 오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날 이제 오라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텝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이제 주전 3명이 빠졌거든요. 랩 태클 빠지고 라이트 가드, 라이트 태클 다 빠진 상황에서 3명의 백업이 들어온 오라인이 정말 더 이상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전에 그 프리게임 쇼를 하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벵갈스에 오늘 주전 오라인 3명이 빠진다. 그것도 랩 태클, 라이트 태클, 라이트 가드. 이렇게 이제 3명이 빠지니까 그 벵갈스의 오라인이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뚜껑 열어보니까 다들 이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라인 싸움을 그냥 압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싸움을 이겼던 게 결국 이제 승리로 이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보면 이제 색도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았고요. 프레셔도 단 8번. 그리고 그 팀의 전체 러싱 야드가 172야드였습니다. 이날 백업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이제 잭슨 칼만, 그다음에 맥 샤핑, 하킴 어덴지 이 세 명의 선수였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정말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치에서 좀 드러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을 생각해 보면 작년도 이제 라인이 썩 좋진 않았는데 그 전보다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라인이 썩 좋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조버로가 하드 캐리를 하면서 이제 슈퍼볼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좀 달랐던 게 그 지난 시즌의 런들을 보면 벵갈스의 런이 대부분 이제 아웃사이드 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맨들이 길을 열어주고 이럴 만한 어떤 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그냥 아웃사이런을 고수를 했었던 그 벵갈스였는데 이날은 34번의 러싱 시도 중에 아웃사이런이 단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자체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스의 수비도 벵갈스의 공격을 더 막기가 어렵게 되고 그런 선순환들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사실 지난 시즌에 베가스가 슈퍼볼 간 건 좀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쿼터백이 많은 프레셔를 받고 많은 색을 허용하면서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런 이제 벵갈스의 약간 뭐 기적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칩스의 백업 쿼터백처럼 이 예비 선수들의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이 뭐 좀 준비된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보면 이제 그 수비가 빌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쐐기 하나이긴 했는데 쿼터백 히트가 무려 8개였고 그러면서 앨런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패스 디펜스 쪽에서도 보면 인터셉션 하나, 패스 굴절이 무려 8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날씨가 도와준 그런 덕분도 있겠지만 경기 초반부터 이제 그 투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 빌스가 패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점이 이 수비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앞서 이제 그 류재근 PD가 얘기를 해줬던 대로 패스를 던지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눈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패스 공격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결국 이제 벵갈스에게는 좀 큰 이득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은 좀 리매치가 됐어요. 벵갈스 음, 대 칩스 다시 한번 이제 붙게 됐는데 당장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벵갈스가 이겼고 이번 시즌 양 팀의 정규리그 맞대결에서도 벵갈스가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칩스가 1번 시드기는 하지만 오히려 좀 복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빌스는 사실 이제 그 앨런이 스텝업을 해서 이제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슈퍼볼 컨텐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년 정규 시즌에 그 평가가 맞아요. 근데 포스트 시즌만 건너오면 계속해서 이제 슈퍼볼까지는 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제 칩스에게 발목이 잡혔다면 올해는 또 벵갈스에게 발목이 잡혔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인제 그
팀들을 평가를 할 때 저희가 항상 가장 이제 가중치를 두는 게 쿼터백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앨런이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인제 그 이날 경기에서 상대를 했었던 조 버로우와 계속해서 이제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인제 앨런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그 엘리트 쿼터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좀 무색해지는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형성된 이제 AFC의 젊은 그 엘리트 쿼터백 트로이카 시대가 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도 선수들끼리는 계속 인제 비교가 되기 마련이고 나중에 이제 앨런이랑 이제 뭐 마운스 이 버로 이 선수들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는 커리어에 대한 비교가 좀 계속해서 들어갈 거란 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운스랑 버로에 비해서는 좀 항상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허버트가 들으면 좀 속상하긴 하겠네요. 일단 자기를 좀 아껴준 거에 대해서. 그러기에는 허버트는 아직까지 보여준 게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 음.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확실한 엘리트 쿼터백이다라는 느낌이면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저스틴 허버트는 아직까지는 좀 슈퍼 루키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좀 결정적인 순간에 아직은 좀 미끄러졌던 역사가 조금 더 많았죠. 네. 뭐 그런 건 있고 뭐 추후에 이제 뭔가 뭐 이들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뭐 넘버원 컨텐더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뭐 그런 음.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앨런이 좀 이번 시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슈퍼볼을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뭐 팀이라는 평가였다면 사실 이번 시즌에는 이제 칩스의 전력이 좀 약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벵갈스의 어떤 지난 시즌 선전도 약간은 좀 운적인 요소도 있었고 뭔가 어쨌든 뭔가 잘 맞아서 잘 터졌다라는 쪽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번 시즌만큼은 빌스가 넘버원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슈퍼볼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팀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즌 전에 기대치에 비해서는 결국 이 디비저널 라운드 탈락은 조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앞서 인제 그 쿼터백 트로이카 얘기를 좀 하면서 인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 당장 이제 마홈스랑 모로우는 이제 슈퍼볼을 어쨌든 갔잖아요. 예 슈퍼볼 우승도 했던 마홈스였고 그리고 보로우는 본인이 캐리해서 이제 슈퍼볼 진출을 했고 근데 앨런은 컨퍼런스 챔피언십은 한번 가긴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이대로라면 약간 그 그그컨처럼 그그수나 수공사 약간 요런 타이틀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예. 뭐 아직은 젊은 나이고 뭐 빌스가 여전히 강한 전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회는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인제 뭐 앨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 패배의 책임이 오로지 앨런에게만 있느냐 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빌스가 좋은 팀인 건 맞습니다만 뭐 이날 경기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 공격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그렇고 어느 하나 벵갈스보다 나은 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인제 빌스는 슈퍼볼이 목표인 팀이고 유재영 PD가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인제 그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팀이었기 때문에 컨퍼런스 챔피언십도 아닌 이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빌스로서는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사실 시즌 전에 뭔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마지막 또 수비에서의 퍼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본 밀러를 굉장히 뭐 거액을 주고 영입을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시즌 뭐 초중반까지만 해도 밀러가 뭐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밀러가 이제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네, 음. 이런 경기에서도 좀 초반에 하다가 이미 좀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던 것이 결국에는 만회를 하지 못하고 패배로 이어졌는데 좀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비 쪽에서의 어떤 베테랑의 어떤 부재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이날 이제 경기장에 다말 햄린 선수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음, 찾아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좀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경기 중에 이제 그 박스에서 팬들에게 응원을 독려하는 그런 제스처를 또 보내는 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얼른 이제 좀 건강을 다시 되찾아서 이 필드 위에서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일단 시즌이 끝났으니까 어떤 몸과 정신적인 회복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벵갈스와 빌스의 경기 정리를 해 보겠고요. 마지막 남은 경기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19대 12로 이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이 두 팀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전통의 라이벌이죠. 그 클래식 라이벌 매치에서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너스도 인제 2년 연속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음. 사실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에도 나이너스를 만나서 와일드카드에서 떨어졌었는데 2년 연속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최고의 라이벌에게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는 게 조금 더 뼈아팠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인제 댈러스가 이날 인제 러싱 공격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날 뭐 이지케일 알리어, 토니 폴라드 이 두 명의 걸출한 러닝백이 합쳐서 16 번의 러싱 시도 48 야드 철저하게 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좀 이 패싱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CD램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좀 높았고 뭐 전반적으로 인제 그 공격의 균형 자체가 좀 많이 깨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엘리엇과 폴라드를 이제 뜯어서 보면 각각 지금 뭐 리그 최고 수준의 러닝백이냐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한 팀에 있기 때문에 러닝백 원투 펀치의 힘을 합쳤을 때 누가 가장 강하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댈러스는 저는 명함을 낼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묶였다는 거는 좀 댈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팠고 폴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에 출전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악재가 있었다면 사실 후반엔 엘리엇이 좀 캐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떤 많은 연봉을 받고 어떤 이미 리그에서 자신이 보여줬던 화려한 기록들에 비해서는 그 명성에 미치지는 못하는 활약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그 리시버 쪽에서도 보면 CD램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램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정규 시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공격이 "CD램 해 줘."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이 인제 리시버에 좀 많이 관여가 되지 못하면서 음 나머지 선수들이 인제 리시빙 상황에서 좀 많이 관여가 되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좀 문제가 있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는데 그게 이 경기에 좀 크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기록을 이제 숫자로 살펴봐도 1300야드 이상을 잡았던 CD램이 있었고 그 다음이 달튼 슐츠 이제 타이트엔드인데 이 선수가 600야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양극화가 심했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뭐 CD램은 117야드로 잘 해줬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고 뭐 달튼 슐츠에게 많은 패스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굉장히 짧은 거리의 뭐 패스였고 뭐 그나마도 뭔가 효율적인 야드애프터 캐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댈러스가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 마지막 인제 공격을 좀 보면 이게 '작년 경기를 또 보고 있는 건가?' 싶은 음, 그런 좀 그 운영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이크 맥카시 감독의 어떤 플레이 콜링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리 존스 구단주가 이 팬들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막판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7점을 지고 있었으니까
무조건 터치다운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 전에 이제 4앤 10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인 도전을 하기보다는 이제 펀트를 시도를 했고, 나이더스가 시간을 잘 태우면서 1분 미만의 이제 마지막 공격 시간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남은 시간이나 점수차, 전진해야 되는 거리,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확률 자체가 일단 굉장히 낮았고, 그렇다면 뭔가 정상적인 방법을 시도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어,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음. 그러면 설령 뭐 첫 플레이, 두 번째 플레이에서 뭐 인터셉션을 당해서 허무하게 경기가 끝날지라도 조금은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기고 음. 싶었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이제 댈러스는 되게 좀 뭐 나이브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공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음. 퍼스트 다운 갱신이 목적인 팀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팀처럼 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거리 혹은 중거리 패스들로 일관하면서 팬들의 속을 좀 답답하게 만들었고, 사실 이제 작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 막판에 시간을 빨리 멈추고 이제 마지막 뭐 헤일 메리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 상황에서 발로 몇 야드 더 가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악몽이 좀 다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리 존스 구단주가 메카시 감독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또 그 메카시 감독의 인터뷰니까 우리가 100%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리 존스 구단주가 그 탐 랜드리만큼 카우보이스의 감독으로 오래오래 남아 달라라고 인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탐 랜드리 감독님이 거의 한 30년 정도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감독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메카시가 한 30년 정도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감독을 한다? 근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어 4대 리그의 그 가장 높은 구단 가치를 갖고 있는 팀인데 그 자리를 인제 내려놓을 날이 인제 머지않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만 사장님께서 사실 이 랜드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 종종 해주곤 했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찾아보니까 1960 시즌부터 1988 시즌까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감독을 거의 뭐 말씀해주신 대로 30년 가까이 하셨던 뭐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댈러스의 첫 두 번의 우승을 만들어냈던 굉장히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메카시와 관련해서 이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카우보이스 팬들의 좀 뚜껑을 열리게 할 만한 그런 뭐 뉴스가 아니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선 세게 뭐 넘었죠. 네. 뭐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당장 내년에 뭐 메카시 감독을 자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댈러스가 또 한 번 이제 포스트 시즌의 흑역사를 한 줄 추가를 하게 됐는데 그 1995 시즌이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던 그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챔피언십의 가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참 이 그 긴 기간 동안 또 플레이오프에 못 갔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7 번의 시즌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이 12 번이니까 거의 인제 절반 쪼금 못 미치는 정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 냈었는데 전부 다 와일드 카드 라운드 뭐 디비저널 라운드 이쪽에서 떨어졌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인제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무게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좀 많이 아쉬운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프레스캇과 엘리엇의 데뷔 시즌에 NFC 전체 1번 시드를 차지하고서 디비저널 라운드 지금 바이로 바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돌이켜 보면 가장 좀 뼈아픈 시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이즈만 사장님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요런 느낌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이 랜스를 주전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인제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트레이 랜스를 잃었고 그리고 결국은 인제 뭐 가로폴로가 나왔다가 가로폴로도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스터 irrelevant였던 그 브록 퍼디가 또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인제 전화위복이 되면서 향후 인제 팀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쿼터백을 찾았다라는 그런 인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참 이 시즌 초반에 5 할이 안 되는 승률이었거든요. 3승 4 패로 시즌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 연승으로 정규 시즌 마무리. 거기다 인제 플레이오프 2 경기까지 모두 이기면서 지금 12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계속 타는 팀이 결국은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예전에 뭐 이진만 사장님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고 예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 가고 있는데 어쩌면 '올해가 나이너스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쪼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온 네 팀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브록 퍼디의 이름값이 가장 낮고 어떤 기대치도 가장 낮았던 선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너스가 이런 좋은 기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 라이너스도 충분히 우승 후보라는 자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이날도 사실 뭐 공격에서 많은 점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부처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는데 그 한 장면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3쿼터 중반에 나왔던 조지 키틀의 서커스 캐치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게 결국에는 뭐 퍼스트 다운 갱신으로 이어졌고 그 드라이브에서 결국 나이너스가 결정적인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퍼디의 패스가 살짝 길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못 잡겠는데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히트를 일단 한 손을 뻗어서 공을 일단 튕겨냈죠.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일단은 쳐냈고 그 어떤 저글된 공을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제 기어코 잡아냈던 것이 경기장 분위기나 팀 분위기를 이제 끌어오르게 하는 좀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록 퍼디가 이날 또 이제 승리를 따내게 됐는데 NFL에서 역대 세 번째로 데뷔 시즌에 이 플레이오프에서 2 승을 거둔 쿼터백이 됐습니다. 앞서 인제 이걸 기록을 했던 선수가 08 년도에 조 플라코 그리고 인제 09 년에 마크 산체스였거든요. 음, 네 이후에 세 번째. 앞선 인제 전임자들의 이름이 인제 썩 이렇게 좀 그 무게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브록 퍼디가 정말 대단한 인제 기록을 세웠고 만약에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이기게 되면 NFL 역사상 최초로 루키 쿼터백이 슈퍼볼에 진출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쓰게 됩니다. 음. 저는 이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좀 굉장히 놀랍기는 했었어요. 예, 저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기록이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몇 가지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 일단 쿼터백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물론 뭐 타고난 재능과 뭐 신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팀의 오펜스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신인 쿼터백이 곧바로 이렇게 높은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일단 1번으로 들고 두 번째는 전력이 만약에 강했던 팀이라면 그래서 전력 어느 정도 유지한 팀이라면 굳이 루키 쿼터백으로 갈아 끼울 일이 잘 없었겠죠. 일단 그쵸. 드래프트 픽도 낮을 테고 기존에 있는 쿼터백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옵션일 테니까. 그래서 전력을 유지해 온 팀이 슈퍼볼에 올랐다면 루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전력이 약했던 팀이라면 이제 아주 유망한 쿼터백을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근데 쿼터백 하나 잘 뽑았다고 해서 곧바로 슈퍼볼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루키가 올라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퍼디가 아직 올라가진 못했지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퍼디는 사실 이제 전력이 강한 팀에서 부상 이슈가 생기면서 이 하위 라운드에 뽑았던 루키 쿼터백을 이제
갈아 끼우게 된 어떻게 보면 좀 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음. 어 그랬을 때도 이 루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포텐셜이 낮았던 루키가 이렇게 팀을 이끌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퍼디가 해내기 좀 일보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음. 역사상 첫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 만약에 뭐 슈퍼볼 진출 혹은 우승까지 만들어낸다면 이제 톰 브레이디 이후에 굉장히 좀 인간 승리 스토리가 다시 한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이글스와 나이너스가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붙게 됐는데 이 승부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물론 이제 이글스가 수비도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이글스는 다시 한번 러싱 공격을 무기로 이제 나이너스를 공략을 해올 텐데 그거를 만약에 나이너스가 잘 막아낼 수 있다면 이제 충분히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뭐 이제 조지 키틀이나 뭐 디보 세뮤얼 이런 또 핵심적인 스킬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브록 퍼디가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한다면 나이너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네. 과연 어떻게 좀 이어질지 저희도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한번 지켜보고 그 경기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